그냥 피곤해서는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농사는 어떻게 하시고? 예. 뭐,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예. 그냥, 예. 오늘 방송 조금 듣긴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외교안보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취임 첫날부터 백악관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소식입니다. 내각회의와 그 후 이어진 군 수뇌부, 안보보좌관들과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에 대한 군사행동 방안을 논의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볼턴을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NSC 보좌관으로 임명한 후에 전시 내각을 꾸렸다는 평이 과장이 아닌 것으로 오늘 드러난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시리아의 군사행동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이런 질문에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죠. 미국이 또다시 민간인의 화학무기 공격을 한 시리아 정부군의 보복 경극을 가할 그런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턴은 지난 시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 이란, 이라크의 군사행동을 주장한 초강경 배파라고 하는 거 우리 시청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볼턴은 부시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결정을 주도했고, 그래서 우리는 볼턴을 이야기할 때 전쟁이란 단어가 꼭 따라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강경 노선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이 과연 누구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북한과 일말의 연관성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당장이라도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볼턴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도 주장해왔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중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볼턴이 시리아, 러시아, 이란에 어느 정도의 보복 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할지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미국의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시리아, 이란 문제와 함께 북한 핵위협, 중국과의 군사 갈등을 트럼프 행정부가 다뤄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상되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전후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급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볼턴은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의가 시간 벌기용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죠. 다시 말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완성하기 전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는 게 볼턴의 시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요. 볼턴은 북한이 먼저 적극적이고 완전한 핵폐기를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단계적 조치를 말한 북한과의 입장과는 차이가 나는 거고, 볼턴은 NSC 보좌관 임명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이후 군사행동이 미국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변함없이 밝혔습니다. 볼턴은 기본적으로 군사 옵션을 지지하지만 최근의 조짐은 미국 회담이 성사되는 쪽으로 무언가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보인다면은 협상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이 볼 때 골칫덩어리의 이 대한민국 주사파 정권의 믿을 수 없는 정체성도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폭이 이루어질 경우는 김정은의 레짐 체인지 역시 기정사실화 될 텐데,
이후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같은 것이 복잡한 경우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대북 전문가들도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점입 가경이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한미 공공외교의 거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한미연구소가 이제 다음 달에 문을 닫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38로스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계획 같은 것을 분석하는 워싱턴 유일의 한반도 전문 싱크탱크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2006년부터 한 200여 원 정도 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와서 유지를 했습니다. 이 정권이 이 연구소를 더 이상 이제 와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금감원 김기식 원장, 이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당시에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매년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실적이 초라하다고 이렇게 한미연구소에 핀잔을 주고 예산 편성 집행의 불투명성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회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이 한미연구소 운영 개선안과 예산 사용 그 내역서 제출을 요구를 했고, 또 여기에서는 중요한 비밀을 다루고 있어서 아마도 우회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상세한 보고는 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 정도는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급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여기를 통해서 지난달에 이사회를 열고 이 한미연구소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련 회의를 갖고 이 KEP, 이 부원장이 한미연구소 개선 방안을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관에게 2차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국책연구기관장 내에 이 보수우파 인사의 씨를 말리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장은 MB정부 때부터 12년째 한미연구소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로버트 칼루치 한미연구소 이사장은 오늘 학술적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완전히 부적절한 간섭을 거부한 뒤에 지원이 끊겨 연구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어요. 이 칼루치 이사장이 남북, 미북 이 두 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 연구가 목적인 기관을 놓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은 상식 박히다고 아주 개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로서는 대체 자금원을 확보를 해서 5월 달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정권 위성사진 하나 제대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권이 후가가 어떻게 될지 정말 두고 볼 일입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핵보다도 우선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정보 없는 국가는 빈독에 물붓기 아닐까요? 이것이 4.12 정부 살생부의 민낯입니다. 한미연구소의 보고서가 2장이면은 남북 합의서 반쪽짜리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몇 배 정성된 보고서가 될 텐데 이런 걸 터집 잡아서 지원을 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청와대 주사파가 한미동맹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막장을 보는 듯 합니다. 일본을 보세요.
하버드를 비롯해서 미국의 유명 대학의 일본학과는 물론 공동 연구소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리원이나 구글 같은 거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주사파 정권은 자폭하고 있는 겁니다. 싱크탱크의 원래 방침 중에 하나가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기는 하나 한국 같은 경우 그럴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의식을 쫓아가지는 못하는 것을 감안해서 정부 지원으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의미 하에서 출발했지만은 이 주사파 정권이 북한 계류의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함에 절대적인 방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미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서 북한의 핵개발 상황 같은 군사 문제에 대해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전 세계를 상대로 보도해서 온 것이 현 정부 들어오면서 저들 정북, 친북 인사들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였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눈에 가시를 뽑기 위해 지원 중단을 결정했고 한미연구소를 문 닫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또한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국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사실이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더욱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런 등에서도 포괄적, 파생적으로도 여파가 발생할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겠고 주사파 정권이 인기 영합으로 혈세를 물쏟듯이 하는 것이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말도 안 되는 지원금 전략이라 하지만 잠시 후면 그런 것을 잃고 후회 막심할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6.3 그 지방선거와 이런 그 관련해서 예. 이거 준비가 안 된 내용이지만은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고 제가 좀 정리가 됐으면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좀 간단하게 제 생각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대한애국당 중앙당에서 잘하고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배제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그 대한애국당은 기존의 정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정당의 모습으로 탄생한 정당임을 우리는 모두 다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정당의 모습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그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께서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고 하는 혁신 경영을 주장했듯이 이 대한애국당도 혁신 정당의 모습으로 가감한 혁신을 강행한다면은 우리가 예측 불허의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대한애국당은 혁신관리 운영 및 이런 인재영입본부장을 임명 또는 영입을 해서 과감한 이런 드라이브를 걸어야 성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그 시도당 그런 위원장들이 주기적으로 중앙당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할 일은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를 돌아다니면서 확장하고 격려하고 발이 불어 터지게 뛰는 일이 우선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우선 당이 어려울 때 고생했던 시도당 그 위원장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이거를 저는 쪼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 한 사람이 이런 광역 지역의 위원장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당 어떻고 저렇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당이 혁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꾸듯이 우리 애국당도 바꿔보라는 겁니다. 예컨대 지역을 세분화시키라는 겁니다.
제1위원장, 제2, 제3, 제4 이런 위원장 형식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뭐 동서남북으로 하든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쪼개고 쪼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 소위 위험지구당의 위원장들은 우리 당 대표님께 재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사표를 내서 당의 재도약을 위해서 백의종군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커피 한 잔, 내 돈으로 밥 한 끼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역 집회라든가 또 지방 집회할 때 이런 기차역에서 이런 집회를 할 경우에는 서울역 같은 경우는 서울역 청사 내에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집회 시간 전에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2시간 이런 가량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우수한 책임 당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 당원 중에서 당에서 필요한 인재들에 대해서 재능을 기부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활성화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비용 고효율의 당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토요 집회의 경우에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또 잘 해왔고 좀 더 잘 기획해서 어떤 연사들의 연설 내용하고 또 다른 연사들을 섭외해서 다른 연사들을 섭외할 때는 좀 더 우리가 이 사람 꼬시는 게 좀 삼고초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삼고초려를 좀 해서 우리 당원들의 분노와 정의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좀 더 이렇게 요긴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참 위험한 말씀입니다만은 제 생각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하는 형식으로 무언의 경쟁 체제를 이루고 있지만은 이 유튜브들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애국당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이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튜브의 그 존재와 위력은 아주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두 팔을 별로 참 이런 노고를 치하를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아주 대한애국당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집회가 시작이 되면은 본부석에 온갖 유튜브가 다 몰려가지고 한쪽만 이렇게 다 비치고 다 있습니다. 그 유튜브가 몰려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의 집회를 많은 국내외 시청자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 모두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서울역 고가다리 위에도 좀 유튜브가 올라가고 또는 대우빌딩 또는 우리가 행진하고 있는 지역의 건물 옥상에서 우리 집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생중계할 수 있는 건물을 사전에 중앙당 차원에서 건물주에게 문서로 보내서 사전 허가를 받아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의 해결, 이런 거 못하면 제가 대신해서 해드릴게요. 재능기부해서라도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도중 연도에 나와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중계하는 유튜버들 또는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하는 유튜버들, 그 다음에 시청자들이 다양한 그런 유튜브를 유동적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시청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시청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도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중앙당에서 친대한애국당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유튜버를 다 모아놓고 그 특성에 맞게끔 또는 오늘 이번에 집회에서는 본부석만 촬영했다고 하게 되면 그걸 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시청자들한테 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말 유튜브 대표들한테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정말 또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을 단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남의 방송 얘기하지 말고, 또 내가 이 댓글을 달므로 인해가지고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이 피해가 막심하고, 이게 모든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치고받고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대한애국당에 마이너스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이 정말 댓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사자들이 읽어보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점에 좀 유의를 해서 우리 친대한애국당 유튜버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런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오늘 생각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